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 캠프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맡고 계시죠. 저한테는 사실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데요. 권순영 교수님과 심교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영 교수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순영입니다. 먼저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이랑 유튜버 코너를 통해서 저희 후보의 공약, 당과 후보의 공약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심교원 교수님하고 같이 이 대담을 진행하게 되어서 또 한편 부담스럽고 또 기쁜 마음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준비한 공약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감체감입니다. 예, 교수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맡았다라는 표현보다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신 분이 이제 김경환 교수님, 전 차관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그 밑에 부동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많고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만 했지만은 여러 가지 안들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이제 공과 가가 있는데 좋은 정책은 계승 발전시키고 이제 부족한 정책은 수정 보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권순영 교수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결국 시장의 실패로부터 비록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는 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공약들도 기본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졌던 이런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벌어졌던 상황들을 보면 주택가격 상승, 그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 이런 문제들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집값이 왜 상승했을까?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금리,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나타났던 저금리하고 유동성 공급의 확대가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를 높였고 결국 대표적인 실물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에 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정책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외부로 탓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금리나 유동성 공급 확대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어찌됐든 집을 살려고들 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만 뒤처진다 이런 생각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1년 내내 열심히 저축을 해서 2, 3천만 원, 그것도 쉽지 않지만 모았는데 집값이 1년에 몇 억이 올라버리면 집을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처진다 이런 생각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요든 가수요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쓰기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게 그다음에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조세 정책들로 나타나게 되죠. 결국 이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이 결국 시장에 많은 사람들의 불신을 가져왔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집권 여당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 선출되고 난 다음에 집권 여당으로의 대선 후보로서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든 간에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들은 결국 뭐 이런 것에 대한 책임감, 정부 여당의 책임감에 대한 깊은 자기 반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 교수님은 좀 어떻게? 네. 공과 과를 얘기하라 해서 네. 먼저 공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은 이제 세계적으로 또 이제 힘든 상황에서 특히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서민이나 저소득층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정부 처음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걸 보완해 가면서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촘촘하게 다 짜서 했습니다. 뭐 하다못해 뭐 편부모 가족, 뭐 청소년인데 청년 가장 가족, 아니면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년 부부, 신혼 부부 모든 걸 아우르면서 어마어마하게 촘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그 주거복지 로드맵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촘촘하게 했다. 다만 이제 집값 상승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만큼 그 체감할 정도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느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겠지만은 계획이라 대책 만든 것만큼은 훌륭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과 쪽으로 가면은 지금 이제 권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금리와 유동성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출범하고 처음부터 2018년 말까지 거의 말까지 저금리 유동성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질 않고 국토부 장관 취임사 때부터 다주택자의 문제다. 그 5주택자가 뭐 한 40몇 명 더 사가지고 서울집값 폭등했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뭐 집값의 주범은 뭐 수요와 공급이 아닌 공급은 충분한데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나서 임대사업자들이 그 혜택을 가지고 투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몇몇 임대사업자는 투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6억 미만, 91% 정도가 6억 미만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서민을 위한 임대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줬던 혜택을 뺏어가는 오락가락 행적도 있었고,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한테 원룸으로 제공하고 있던 그 자기 집을 철거까지 하는 사태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뭐 꼼꼼하게 보지를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마녀 사냥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갭 투자자,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갭 투자자까지 1가구 1주택이라도 그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뭐 다른 건데 다 잊어버린 듯하고 거의 뭐 주택 공급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급 정책도 보게 되면 공공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 19년에 공급 계획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정부가 너무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공급에 뭐 10,000호 정도 추가하겠다고 하면서 그 중에 최소 규모가 20호를 공급하는 사업지도 발굴했습니다. 20호면은 뭐 다가구주택 하나 그냥 짓는 건데 그 정도로 공공주도로 하겠다는 명분 하에서 실질적인 공급은 안 일어나는 이상한 정책들이었죠. 그리고 작년 이사 대책도 보시게 되면은 그때 나왔던 말이 민노남불 이런 게 있습니다. 민간이 하면은 공노남불, 공노민불 죄송합니다. 공공이 하면 로맨스고 민간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정도로 공공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권을 주고 민간이 하는 사업에서는 거의 뭐 감점을 줘가지고 거의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업들이 일정 부분 추진되고 있지만 상당하게 불협화음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 진단부터 처방까지가 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단에서는 원래의 진단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뭐 거의 공급 위주로 다 갔다는 것. 처방에서는 이 처방이 서민들을 위하는 거냐 아니면 부자들을 괴롭히는 거냐. 두 가지에서 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약간 괴롭혀지는 뭐 약간 귀찮아지는 결과를 낳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됐고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뭐 최고로 투기 과열지구 처음 지정하고 이럴 때 그 과정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나서 할 정도로 뭔가 좀 부적격하게 진행됐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지역별 효과, 그 다음 수혜계층, 피해계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뭐 반대되는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니까 이건 단기간에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뭐 6개월 뒤면 집값 잡힌다, 연말에면 잡힌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 번 정도는 마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마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정부가 만드는 대책 전반적인 신뢰에 대한 저하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일단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것인지를 처방을 정확하게 해야지 앞으로 바람직한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지에 철저한 어떤 비판이 있고 나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얘기해달라 해서. 네, 권 교수님은 일단은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는데 수요 억제 정책이 약간 좀 그걸 가속화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심 교수님은 주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잘 짜여 있으나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진단이랑 그다음에 그 적절한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저희가 미래를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심 교수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고 지금 여당에서도 생각하는 것들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테니 국민들은 거기서 군소리 말고 살아라. 대강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야당 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소득 4분위까지 10분 중에 4분위까지는 꼼꼼하게 챙겨주고, 그건 공공임대주택뿐만이 아니고 자기들이 거주할 장소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 제도 같은 것들도 대폭 확충해서 진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 소득 한 5분위부터 10분위까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살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재개발 위주로 개발해서 그 지역에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고, 또 특정 지역은 공공주도로 만들어 놓으면 미분양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그리고 원하는 형태의 어떤 대출을 운용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삶을 만들어주는 게 야당 후보의 그런 기본 방침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요? 주택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거복지 관련돼 있는 정책인데요. 주택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켜서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신 교수님이 공공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민간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공급이 확대되는 특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개발이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도 2010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겪으면서 거의 주택 공급이 끊어지다시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이익이 안 남는 과정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면 개발 이익이 많이 나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거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급속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까 신 교수님 표현하고 정확하게 대비되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공공이 그 역할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안정화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 공급에 311만 호의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 중에 14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80만 호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그 유형을 통합해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 그래서 저소득층부터 무주택 중산층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으로 공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0만 호는 주택 공급에서 공공이 그 소유형으로 분양형으로 주택을 공급할 겁니다.
근데 공급 물량도 중요하지만 공급 가격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LH나 이런 공공기관이 공급했던 주택 가격이 주택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공공에서 싸게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공공택지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거 지침 하나 딱 바꿔가지고 공공택지의 공급 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감정가격이라는 게 결국 시장 가격을 의미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오르면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가격도 올라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면 택지 가격이 오르고 택지 가격을 높게 받으니까 다시 분양 가격이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의 충분한 공급도 필요하지만 공급 가격을 낮춰서 공공이 자기 역할을 할 때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에 공급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유형과 그다음에 분양 유형들을 통합해서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향후 차기 정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여쭤볼 질문이 사실은 공약 중에서도 이제 공급 확대 부분이었는데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두 후보 측 다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좀 디테일하게는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심 후보님께서 심 교수님께서 먼저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부동산 공약 중에서 지금 보니까 250만 호 공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250만 호 물량이 많다 적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당 후보 311만 호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지겠지만 그 물량이 그렇고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 10년간 그 전국 인허가 물량을 보게 되면 연간 평균 57만 호를 인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250만 호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한 205만 호에서 206만 호 정도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받아서 한다면은 결코 많은 물량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정부라든가 여당과의 우리가 큰 차이는 뭔가 하면은 여당이라든가 지금 현 정권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 주택을 뭐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민간이 공급한 공공이 공급한 임대주택 물량은 5.9%입니다. 94% 가까이가 민간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역할을 거의 무시하고 공공으로 해서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 있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방금도 이제 기본주택 140만 호, 장기임대주택 80만 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지금 물량보다도 훨씬 많은 물량으로 보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50만 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벌써 공공임대주택 비율 자체가 OECD 평균을 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에서 오래 지나면 살짝 넘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지방에서는 어떤 외곽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보다는 사실 이제 학술적으로 봤을 때 주거비 보조 정책이 훨씬 낫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기존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실제 거주자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면서 주거비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하나당 거의 뭐 한 수억 원의 돈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당 후보께서는 뭐 역세권에다가 30년 동안 30평형대로 50만 원에 공급하겠다. 이런 주택을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재정 부담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기본주택 뭐 100만 호, 140만 호, 뭐 80만 호 이런 얘기들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공공의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는 민간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 공공임대주택을 하는 것들은 기존 추세 비슷하게 가더라도 민간을 활용해서 더 나은 주택들을 더 좋은 장소에 많이 공급하겠다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청년 원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공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청년 원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한 50%, 60%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LH나 이쪽에서 가는 택지 공급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도 임대주택이라든가 소형 평형은 조성 원가의 70%, 80% 이렇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85평방 이상 대형 평형이나 이럴 때는 감정평가로 하고 있지만은 소형이나 임대주택은 조성 원가 이하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관행에서보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없이 30만 원, 추가 비용 없이 30만 원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있고, 그 다음 역세권 주택에서도 이제 생애 첫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저이용되고 있는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의 도심개발 같은 경우에는 500% 용적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의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쪽도 지금 현재 정권의 그 추세대로 간다면 뭐 거의 물량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실제 재건축 안전 진단을 강화하고 나서 재건축 탈락률이,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에 따르다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물량은 거의 없어질 텐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용적률을 추가로 많이 좀 확보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물량의 반, 추가 물량의 반은 또 뭐 역세권 첫 주택이라든가 생애 최초 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민간을 활용해서, 그리고 개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그것들을 원하는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임대주택만 공급하겠다도 아니고, 청년들이 처음에는 어떤 뭐 임대주택에 살더라도 그 다음에는 자기 돈을 조금만 지불해서, 예를 들어서 한 20%만 지불하면 자기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 뭐 또 차액이 생기게 되면 그것도 자기가 다 회수해서 그 다음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그런 주거 사다리 같은 것들을 다 복원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애 계층에 들어오더라도 뭐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택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주거를 자기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노년층에 대한 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 정권에서는 실버가 이제 뭐 꼴통 뭐 보수라 해서 지원을 잘 안 한다 이런 소문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도 이제 영모기지 같은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실버 연계형 어떤 주택연금 같은 것들을 하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까지도 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은 뭐 공공이 돈을 추가로 수백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것보다, 이런 투입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공공에서 투입하는 돈은 현 추세 비슷하게 가되 민간을 활용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그리고 원하는 가격에, 그리고 뭐 임대를 하든 임대로 살든 자기 집에 살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그 야당 캠프의 이제 부동산 주택 공약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250만 호 공급 중에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그다음에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를 비롯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도 50만 호. 예, 공공임대주택도 50만 호 이렇게 해서 이제 250만 호를 공급을 하고, 그런 이제 민간 주도의 어떤 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그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 47만 원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서울시 인허가 물량만 보더라도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에서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올 때는 12만 원까지 나왔다가 박원순 씨가 시장을 할 때는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을 보면 잘 보셔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 동안 인허가 물량 나온 게 한 7만 원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뭐 지금은 현재 서울시장 혼자 뛰어서 그 정도 물량을 확보했는데,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또는 지방 경기도가 같이 힘을 합친다면은 민간에서 나올 물량이 훨씬 많은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 기부 체납으로 해서 또 실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공급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 교수님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공택지의 공급 가격과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소형 평형의 주택은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고요. 그러니까 공공택지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은 다 감정 가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바뀌었습니다. 2016년, 15년도에 바뀌었고요. 네. 임대주택은 조성원가가 맞죠?
공공임대주택 용적은 조성원가의 주택 규모에 따라서 65에서 80%, 그 60에서 조성가 이하로 돼 85% 있죠, 그죠? 가격 이하로 하게 돼 네. 있으니까 그걸 교차보전 방식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소형주택, 분양주택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감정가격으로 한다라는 것들은 사실관계니까. 예,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 점 잠깐 지적해드리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311만 호의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한 거는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에 발표됐던 공급 계획이 향후 4년간 이제 205만 호가 공급이 예정이 돼 있어요. 공급 여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에 57만 호 정도가 주택 경기가 좋았으니까 한 57만 호 정도 공급이 이루어졌고 그 전에 더 좋았을 때는 70만 가구까지 공급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후보가 311만 호를 공급하는 공급 공약을 발표를 한 거는 주택시장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양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목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자, 지금 주택시장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이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주택시장의 가격이 일단 안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추이를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140만 호의 공공 기본주택 유형을 공급한다 그러면 결국 170만 호는 민간에서 공급되는 것들을 가정하고 있는 것인데 민간에서의 공급은 결국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 공급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 공급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개발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개발 이익이 남아야 공급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 교수님이 우리나라 정비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억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면 2008년도 금융이 터지고 난 다음에 거의 사업이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전에 지정해놨던 뉴타운 사업들 지구에서 사람들 이사 왜 하냐고 피켓 들고 맨날 시위하고 있었고 사업이 안 됐던 거죠. 그게 언제부터 사업이 됐냐면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민간 사이드에 다 의존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의 현재의 개발 구조에서 본다면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공공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미분양이나 아까 지금 저희 주택 공급이 막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이 주택을 살 때 이게 뭔가 미래를 위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청약도 늘어나고 하지만 이게 공급이 쌓이게 되면 대규모 미분양 사태 발생을 하고 또 그러다 공급 중단되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수요는 인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가구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주택시장의 수요는 늘어나거든요. 이걸 전부 다 민간에 맡겨놓게 되면 이거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문제의식이고 그래서 현재 앞으로도 공공이 중요한 역할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본주택 140만 호라는 것들이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 정도를 보면은 많을 때 한 12만 호, 13만 호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전세의 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의 임대라는 게 LH나 허그가 전세 자금을 이제 전세 계약을 대행을 하고 전세 계약을 통해서 전대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그 물량이 한 4만 호에서 5만 호 정도 들어가요. 그거 빼면은 건설하고 매입해서 공급하는 물량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8만 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맥스. 그래서 아까 신 교수님이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이미 OECD 평균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그 주택을 빼고 나면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했던 한 100만 호 정도의 80만에서 100만 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지 2026년도에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9.6%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주택 공급에서 향후 공공의 역할들이 더욱 확대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주택시장의 불안의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위험들이 저희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공급 물량 311만 원 중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물량들이 14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80만 원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용으로 공급하겠다. 그렇게 공급을 해야지 시장의 변화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시장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을 재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불가피하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국가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보하는 것보다 개인들 저소득층의 주거 바우처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정 정도 국가가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 물량들을 단기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들은 결국 그런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의 충격들을 흡수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민간 시장의 충격들을 저희가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반론할 시간 있죠.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요? 예, 주거 바우처가 좀 뭐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좀 오해하신 것도 있고, 네. 뭐 재개발 민간에게 맡긴다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공공이 보완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경기 안 좋으면 줄어들고 그 재건축이 경기 좀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오르고 그럼 재건축에서 공급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조차 막으니까 최근에 더 폭등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오른 말은 아니다는 거고요. 그리고 OECD 평균치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마다 그 OECD 그 공공주택 비율 따지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정부 정식 문건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나온 거는 OECD 평균을 돌파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 제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포기하고 바우처로 가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그런 것들을 계속 지으면서 그런 비효율을 나갈 거냐. 그쪽은 그쪽대로 조금씩 가시긴 가되, 다른 쪽에 비중을 넘겨서 더 비중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간한테 다 맡긴다는 역할은 저희들은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공급 물량 250만 호 중에서도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그 다음에 역세권 주택 2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그 물량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그 대신 이제 뭐 이쪽에 여당 쪽에서는 지금 현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공공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공공이 할 역할은 하되, 그리고 재정 여력껏 하되 민간이 또 계속 활성화하면은 더 큰 그 어떤 공급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90년대라든가 2000년대 중후반 같은 경우에 2010년대 같은 경우에도 가격 안정을 겪었는데 초반에는 민간의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기가 그때 화랑세였는데도 90년대 초반. 근데 그때도 안정됐던 것들은 그런 민간의 공급이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대는 경기가 안 좋은 것들도 있고 했지만은 민간에서도 꾸준히 공급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은 공급을 하게 된 게 박근혜 정부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때가 한 76만 원가 인허가 물량이 나왔었죠. 그 다음부터 인허가 물량은 계속 줄었죠, 오히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인허가 물량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뭐 반론을 끝없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공공의 역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가서 보면 신 교수님이나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인 역할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똑같죠. 한데 문제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생각하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보고, 저는 공공이 그거 안에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에서 공공택지를 공급해 수용을 통해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시장 가격에 매각하고 그게 다시 시장 가격에 올라서 택지 가격 상승하면 LH나 이런 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조 원의 추가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 분양가가 올라서 내가 기다리고 믿고 기다려서 주택을 마련한다라는 계획들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가격이 하락되거나 이랬을 때 이게 모두 민간 베이스에 중점을 두면은 저는 그것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이 뭐 이렇게 안정화돼 있고 그래서 민간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집을 짓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편안한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모든 그 중심을 제가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면 또 신 교수님이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민간 베이스에 의존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게 정비 사업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민간의 택지 사업이 됐든 간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이 공급은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정체돼 있으라도 이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봐보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발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미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는 데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하향된다 혹은 정체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선택하나 사업하지 말자라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10년 전에 겪었던 현상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민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특정 시기에 맞지만 앞으로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완전히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뭔가 안전판을 만들어 주는 것들은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주택 한 채 짓는데 건설형의 경우에 2억, 뭐 서울 같은 경우는 2억 5천 정도 봐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존 방식들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기본주택이라는 것들은 저소득층도 무주택 중산층까지 함께 소득 연계형 임대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한다 보면 공공의 역할들을 더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해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갈, 그러니까 시장을 만든다는 표현은 과하고 안정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워낙 시각차가 커서. 그렇죠. 근데 이제 공공의 역할이 저도 공공의 역할은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에서 하는 어떤 서민 주거 정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줄이는 쪽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공의 역할이 왜 이쪽만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 집 사고 팔고 양도세 세금 때리고 종부세 때리고 이런 것들도 큰 공공의 역할인데 그것들이 주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역할을 미쳤느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게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전월세 상한제 적용하고 약간 넌센스죠.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기를 친 부분도 있는데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계약갱신 신청권을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도주택의 일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공공이 미친 영향이 더 큰 게 아니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는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하다고 필요하는데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필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미분양이 나는 것까지 봐가면서 계속 더 늘리는 건 좀 넌센스다. 그렇게 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정책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잠깐 한마디만 더 하고 알겠습니다. 가야 돼요. 다음에 제가 발언 안 할게요.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배분책의 효율성이라는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중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물량 하나 뜨면 경쟁률 1000대 1 정도 엄청나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을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민간의 과도한 임대료에 비해서 우리 청년들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라는 게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알바나 이런 걸로 저소득 소득이 낮은데 아주 작은 집 하나라도 임대료 서울에서 임대료 내려면 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문제들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가치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계속 민간 베이스에 낸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곤란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 그런 거 도입한 나라 전 세계에도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제가 그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분명히 단서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임대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네.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뭐 이제 자기 살던 집도 바꾸면 임대주택에 네. 대해서 또 점검하잖아요. 그 그런 일제시대 나라가 때 했던 거예요. 그런 나라 있습니까, 그게? 일제시대 때 했던 얘기예요. 일제시대 때도 아니, 근데 그런 나라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달라니까. 임대료 제한을 했었고 아, 도둑이나 근데 이런 데 있었어도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이 전월세 상한제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나라가 있는지 좀 알려줬어요, 저한테. 저는 못 이제 봐가지고. 그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도 있어요. 93년도에 임대차 계약 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 1년에 했다가 2년을 올린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저는 그 논대가 아니고 다른 그것도 나라 제가 좀 나중에 알려달라고. 여쭤볼게요. 임대차 그 아니, 3법에 전 대해서도 세계에서 71억짜리 전세를 국가가 보호해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세상에. 이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의견이 좀 달라서 그 제가 나중에 여쭤볼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공공을 중요시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간 재건축 재개발 또 활성화 공약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뭐 안전진단 기준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급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수님. 뭐 대표적으로 보면 그 신 교수님이 그걸 좀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정비사업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진단 기준이 2018년도에 변경이 되는데 구조 안전성에 대한 평가 항목들의 비중을 높였어요. 그리고 딱 그 시점 딱 그거 되고 난 다음에 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기존의 재건축에 관한 연한이 40년이었었는데 이거 박근혜 정부 때 30년으로 살짝 바꿔놨거든요. 옛날에는 20년이었습니다. 20년, 40년, 30년 얘기. 근데 20년이었다가 40년이었다가 30년 이렇게 바뀐 거죠. 네. 바뀐 이유가 뭐냐면 70년대 공급했던 주택하고 80년대 공급했던 주택, 90년대 공급했던 주택의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년대 공급했던 주택에 관련해서 30년 만에 재건축하자라고 하는 것도 넌센스예요. 근데 우리가 그 타이밍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후보께 이재명 후보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자라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70년대 공급됐던 70년대, 80년대 초반에 공급됐던 강남 지역의 재건축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어요. 안전진단을 거의 다 통과를 했는데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강북 지역이나 이런 데 공급됐던 주택들이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공급 활성화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서 일정 정도 소를 봐야 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 용적률 상향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후보는 경선 시기부터 이제 우리가 주택 공급을 도심지의 용적률을 상향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 그거 아니면은 그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본다면. 근데 저희가 도심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로 본다면 지금 신도시들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들은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보면 인구 감소나 이런 영향들이 발생을 해서 신도시들이 슬럼화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을 통해서 도심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시켜야겠다라는 정책적인 공약이 들어가 있고,
그 대표적인 게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4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것들은 이제 뭐 지금 3종이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이 되니까, 근데 준주거 지역은 500%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언저리에 양호한 주거 지역을 보호하면서 용적률의 상향을 가져올 수 있는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라는 것들이 용적률 상향의 베이스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도심지의 용적률을 상향하면 주택 공급 늘어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뭐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이나 이런 것들 정비 사업으로 받아낸다는 것들은 뭐 결국 주택 가격을 낮춘다라는 것들은 결국 기부 체납의 유형 아닌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재건축하고는 좀 다르고, 예. 네. 우리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이쪽에 뭐 한 필지 2-3개짜리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작년부터 제한해왔죠. 그 작년 봄부터 제한했고, 저희들은 좀 의아한 게 지금까지 계속 공공 얘기하시다 갑자기 민간 활성화로 넘어가셔가지고 민간이 안 좋다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똑같은 정책을 작년 여름부터 해왔더라고요. 역세권도 그렇고 민간을 활성화시키고. 우리라고 하시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저 야당에서는 그렇게 해갖고, 근데 갑자기 여당에서 이제 저 나중에 똑같은 정책을 다 들고 나와서 이제 지금 얘기도 이제 공공하고 민간을 하면 안 된다, 맡기면 안 된다 하다가 지금 민간을 활성화시키는 쪽 같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저는 여당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재밌는 거는 이제 갑자기 공공을 2017년 성남시장 시절에 후보 출마했을 때도 공공을 굉장히 강조했고, 불로소득은 그냥 생각도 못하게 한다, 그런 식의 강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작년 한 12월 정도까지는. 근데 작년 12월부터 갑자기 이제 다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민간의 용적률 500% 이런 것들도 야당에서 제안했던 걸 받아들여서 한 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개발 이익은 또 철저하게 활성화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재건축 하게 하면서 철저하게 환수하면 잘 돌아가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야당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똑같이 밀고 왔다. 바뀌는 얘기 없이. 그리고 최근엔 좀 더 디테일하게 물량 같은 것도 한번 산출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알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뭐 그 윤석열 후보도 보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또 말씀하신 역세권 용적률 500% 그걸 상향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부 체납으로 아까 그 청년 주택 그렇죠. 공급하는 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건축에 대해서는 야당이 네. 저도 캠프에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나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야당이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은 재건축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재초안의 문제. 네. 재초안에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꼭 현금으로 미션된 이익을 뺏어와야 되느냐, 다른 방식으로 기부 체납받아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있고, 하나는 안전진단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자동차를 한 집당 한 1.5대씩 갖고 있는데, 목동 같은 경우에는 0.45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의는 이제 녹물 같은 것들은 참을 수 있다. 근데 불자동차 불났을 때 불자동차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집값 닫는 목적으로. 그리고 작년에, 2018년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할 때 2일 대책이라고 강화할 때도 정부에서 계속 언급했던 것은 강남 집값 잡기 위해서입니다. 구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중에 국민들 대부분이 뭐 강남 집값 잡으려고 재건축 잡은 거 아니야, 그렇게 인지할 정도로 장관이나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강남 얘기하면서 이제 그걸 했잖아요, 재건축을. 그래서 구조라든가 뭐 생활 편리성 이런 문제는 사실 그냥 좀 명분상 집어넣는다는 느낌이고, 강남의 재건축에서 돈 버는 거 맞겠다 이런 취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어떤 기부 체납 방식을 다양화해서 강남이든 목동이든 강북이든 전부 다 이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재건축은 물량 공급 효과가 꽤 많습니다. 재개발보다 세대수 늘어나는 효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익을 조정하겠다 하는 게 방침인데, 여당에서는 그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익을 어떻게 철저하게 환수를 하고, 대장동 때문에 이제 그 공공이익, 개발이익 환수 같은 것들을 강조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민간 지금 활성화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까 이제 그 뭐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슬럼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여기 신도시가 지금 29만 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저 5개 신도시에 29만 호가 들어가 있는데 신도시마다 여건은 조금씩 달라요. 그 우리가 저 지은 지는 벌써 뭐 91년에 입주했으니까 뭐 30년이 더 넘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바다 모래를 지어서 불안하다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은 입지가 굉장히 좋고 기존에 그 직장 같은 것도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그냥 묵힐 거냐. 거기다가 조금만 손봐주면 될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50에서 180 정도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180에서 한 210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250이나 30 정도, 300 정도만 올려줘도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고 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올려서 주상복합이 한 500 하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단지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특정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여지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의 인프라의 부화 없이 학교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학교가 오히려 조금씩 비고 있거든요. 나이 드시면서 학생들이 뭐 졸업하고 해서. 그래서 인프라가 좋은데, 그리고 직장 여건이 좋은데다가 추가로 하면 한 10만 호 정도도 확보가 되겠더라.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개발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나간 사람들 받아줘야 할 주거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거기서도 한 10만 호 정도 확보가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점은 새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잘 갖춰져 있는 것들을 한번 더 활용해 보자. 뭐 그렇게 보는 것들이죠. 저희가 지금 한 8분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세제를 여쭤봐야 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뭐 취득세라든지 뭐 종부세 관련해서도 지금 뭐 완화 쪽으로 뭐 두 분 다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권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거 대략적으로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찝어서 주요 공약들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 첫 번째 정책적 그 진단하고도 연관돼 있는 문제였는데 이 주택